오늘 오윤혜 씨가 하루 자리를 비우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다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뭐 아까 인사해놓고 또 금방. 아 그래도 지금 들어오신 그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예, 저보다 훨씬 예의가 바르십니다. 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 저희보다 더 날카로운 의견 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5님께서 학력고사 세대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수능 세대인데 그보다 이제 앞서서 이 선배님이시네요. 예. 국영수가 기본이었죠라고 하셨어요. 저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데 저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예. 애써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네, 뭐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이제 국영수가 기본인데 영수회담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이제 국만 신경 쓰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국이 곧 국회 아니겠느냐. 국회와의 협치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요새 이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나서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정성 들여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써주시네요. 영수는 갖춰졌으니 이제 국회만 챙기는 국영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분 이상 고민하신. 예, 그렇습니다. 그 3358님께서도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평 변호사라는 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민간인 한 개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비선이라는 추측이 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지근거리에서 일하게끔 차라리 국무총리로 등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해 보인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약간 비판적이시고요. 심평 변호사. 그다음에 이 영수회담에서 모든 의제를 자유로이 논의한다고 하는데 최상병 특검만은 꼭 관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에 정치 논리는 제발 접어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 해봤지만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 내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총선 민심에도 이제 반영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6당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월요일 영수회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얘기가 의제로 이제 올라가긴 할 것 같아서 좀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2부에 저희가 이제 김지호 부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0337님께서 정치 권력을 낭만적으로 보시는군요.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2년간의 스타일과 검찰 경력을 보면 당연히 예상 가능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715님께서는 의제 없이 회담이 열린다면 대통령이 알았다, 생각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 때문에 좀 의문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고 8254님께서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전 국민이 지켜봅니다. 민생을 살피는 좋은 만남이 되기를 이라고 이번 만남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좀 표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지 3186님이요. 나쁜 원수가 될지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영수회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2년 만에 처음 만남이니까요. 그리고 워낙 어떤 현실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멋있는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오늘 하프타임에? 원래 오윤혜 씨가 오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뭐 카카오톡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앱이라면 일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앱이 이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라인은 뭐 한국에도 들어와 있긴 한데 뭐 점유율이 이제 일본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일본의 소위 국민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인이 운영 주체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다른 통신사하고 이제 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이제 동업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라인이 상당 부분 키워놓고 나중에 동업을 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라인 야후라는 이제 회사를 서로 이제 같이 설립을 해서 이거를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각각 이제 50%씩 지분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9,600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일본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뭐 라인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뭐 대만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아시아 시장을 총합하면 2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굉장하군요. 굉장히 좀 그 큰 규모의 회사고, 뭐 카카오톡하고 이제 사업의 형태는 좀 비슷합니다. 뭐 아이콘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이제 같이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연애를 시작할 때 서로 이제 라인 그 메신저에 아이디를 주고받으면서 연락하세요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그게 있고. 우리 카카오톡하고 비슷하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위상이 높은 메신저인데
최근에 라인을 경영하는 주체에서 네이버가 빠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치를 지금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나서가지고 이게 지금 뭐 국내외로 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지난해 11월에 네이버의 가상 서버가 해킹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의 고객 정보 51만여 건 정도가 이제 유출이 된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그러면 이 라인 야후의 경영에서 빠져라. 지분을 좀 정리해서 다른 회사에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뱅크가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인수해가지고 독자적인 경영에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뺏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지금 이제 5대5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니네 지분을 이쪽으로 넘기라라는 거는 이제 경영권을 넘겨라라는 것과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틱톡이요. 틱톡 사례 뭐 중국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자꾸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정보를 빼내가는 것 같다. 거기는 안보 이유를 들었고 그렇습니다. 여긴 어떤 개인정보 이유를 들고 있군요.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든지 항상 이제 위험으로 이제 안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는 이제 비자 카드 같은 회사들도 뭐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에 뭐 한 2억 명씩 뭐 이제 억 단위의 수준의 그 글로벌 보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보안 유출 사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흔한 일인데 물론 흔한 일이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굉장히 위중한 일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걸 근거로 해서 남의 사업권을 국가가 개입해서 뺏는다. 이건 다른 문제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뭐 그러면 말씀드렸던 비자 카드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권을 그럼 다른 회사로 넘겼냐? 그게 아니라 보통은 앞으로 보안을 우리가 어떻게 더 이제 확실하게 해서 보안 조치를 하겠다. 규제를 더 강화한다거나,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벌칙을 더 강화한다거나,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벌금을 많이 낸다거나, 뭐 소비자들한테 이제 뭐 일정 금액을 물어준다거나, 뭐 이런 조치는 있지만 그건 해야 되고요. 경영권을 내놔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거고. 그 특히 이제 틱톡 사례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틱톡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적성 국가,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에 이제 미국 여야 없이 다 지금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라인 같은 경우는 한국이잖아요. 우리는 우방 국가라는 거를 국방백서에도 적어놓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적대국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게 지금 합당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그 틱톡 같은 경우에 미국이 사실 어떤 경영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억지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팔지 않으려면 못 쓰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거의 뭐 국가를 동원해서 한 기업의 경영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건데요. 근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성 국가이고 어떤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정치적 부분이 고려돼 있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미래의 파트너라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도 그렇죠. 물론 국가 대 국가에서 영원한 파트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는 당연히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번 정부 들어서 일방적으로 뭘 다 해주는데 얻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결과는 이게 뭐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떤 사례랑 저는 비교를 하고 싶으냐면 이제 2019년에 일본에서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반도체 그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수출을 못하게 한국 기업에는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정부에서 안팎으로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쪽으로 자기네의 이 소위 그 국방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반도체 부품 소재가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이런 걸 하나의 이유로 들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정부가 반발했던 게 그럼 우리가 북한에 협조해가지고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그 어떤 소재 부품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아니냐.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사실상 적대국에 취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는 우리랑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무역 보복하는 거랑 비슷한 어떤 입장을 여전히 똑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본에 해준 걸 보면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도 우리가 흡사 나서서
안전하다 얘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동해준 국가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어떤 대일 문제 쌓이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중간에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일본한테 과연. 그러니까 돌아오는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정부의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김준영 당선자 같은 경우는 대일 굴종 외교를 중단해라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우리 정부의 조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대일 굴종 외교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하여튼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정치권에서도 뭔가 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설 걸로 좀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외교적으로 좀 압박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임경민 작가 오늘 2번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끝났군요. 예,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